2025년 3월 새벽 2시 가로등 하나 켜지지 않은 평양 시내를 하얀 앰뷸런스 한 대가 사이렌도 없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운전석에는 손이 벌벌 떨리는 45살의 남자, 뒷칸 환자 침대에는 40도 고열의 의식을 잃은 7살 아들과 만삭의 아내가 이불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북한 최고위 간부들의 앰뷸런스를 몰았습니다. 간부 부인이 체했다고 새벽에 의사 셋이 뛰어나오는 나라에서 제 아들이 경련을 일으켜도 해열제 한 알 구할 수 없었습니다. 이 남자 앞에는 170km의 고속도로와 7개의 삼엄한 검문소,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넘기 힘든 철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숨겨진 북한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박강수입니다. 올해 46이 됐습니다. 지금은 서울에서 택시 핸들을 잡고 살아가고 있지만 불과 1년 전만 해도 저는 평양 한복판에서 앰뷸런스를 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아무나 탈 수 없는 간부 전용 급행차 말입니다. 제가 살던 곳은 평양시 평천구역이었습니다. 평양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텔레비전에 나오는 깨끗한 아파트, 넓은 도로를 떠올리시겠지요. 맞습니다. 그런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던 평천구역은 달랐어요. 화력발전소 굴뚝에서 석탄재가 하루 종일 날렸고 빨래를 널어놓으면 반나절도 안 돼서 까맣게 변했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면 목구멍이 칼칼했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에 연탄 떼시던 그 시절 있잖습니까? 그것보다 더 했습니다. 저는 21살에 군 복무를 마치고 운전 실력을 인정받아 평양 중심부에 있는 간부 전용 병원의 급행차 운전병으로 배치됐습니다. 봉화진료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김씨 일가와 중앙당 부장급 이상 고위 간부만 드나드는 곳입니다. 저 같은 운전병은 건물 안에 발도 못 들여놓습니다. 그저 차 안에서 대기하다가 전화 한 통이면 평양 어디든 달려가는 게 일이었지요. 20년 넘게 그 일을 했습니다. 평양의 골목이란 골목은 전부 제 머릿속에 들어 있었고 검문소 초병들 얼굴도 외울 만큼 외웠습니다. 급행차에 사이렌을 켜면 어떤 검문소든 길을 열어줬어요. 그게 이 차의 위력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차 안에서 제가 본 것들이었습니다. 한 번은 새벽 2시에 호출을 받았습니다. 어느 고위 간부댁 부인이 체했다는 거예요. 체한 겁니다. 체한 거. 저는 사이렌을 울리며 평양 시내를 가르고 달렸고 병원 최고의 의사 셋이 왕진 가방을 들고 뛰어나왔습니다. 체한대 의사 셋입니다. 그런데 같은 날 아침 출근길에 저는 평천구역 시장통에서 아이를 업고 울며 뛰어가는 어머니를 봤습니다. 아이가 경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그 어머니가 향한 곳은 구역 진료소였는데 거기엔 의사는커녕 해열제 한 알 없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약은 전부 간부용이니까요. 그때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원래 그런 세상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태어나서부터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위대한 장군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 우리는 믿고 따르면 된다.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아니, 믿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진짜 각성하는 순간이라는 게 있더군요. 남의 일일 때는 못 보던 것이 내 일이 되는 순간 눈이 번쩍 뜨이는 그런 순간 말입니다. 그 순간이 저에게도 찾아왔습니다. 바로 제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2025년 3월이었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길었어요. 평양에 봄이 와야 할 시기인데도 칼바람이 멈추지 않았고 평천구역 화력발전소 굴뚝에서는 여전히 시커먼 연기가 하늘을 덮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겨울, 평양 시내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쓰러진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들었습니다. 북한에서 아이들이 아픈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니까요. 영양 상태가 좋을 리 없고 난방도 제대로 안 되는 집에서 겨울을 나면 감기쯤은 달고 사는 게 보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어요. 고열이 사흘, 나흘을 넘기고 온몸에 붉은 발진이 돋고
어떤 아이들은 경련을 일으키며 의식을 잃는다는 거였습니다. 장마당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식으로 말하면 재래시장 같은 데서 장사하는 아주머니들 사이에 흉흉한 말이 돌았습니다. 무슨 괴질이 도는 것 아니냐, 중국에서 넘어온 병 아니냐. 하지만 당에서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여전히 위대한 명도자의 업적만 나왔고 신문에는 올해 농사 계획만 실렸습니다. 병이 돈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었어요. 저는 그때까지도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그날이 왔습니다. 3월 열이틀, 저녁 7시쯤이었습니다. 병원 주차장에서 급행차를 세차하고 있는데 아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여보, 민수가 갑자기 쓰러졌어. 민수. 제 아들입니다. 그때 7살이었습니다. 국민학교, 북한에서는 인민학교라 하지요. 인민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키가 또래보다 작았지만 눈이 초롱초롱하고 아버지가 큰 차를 모는 게 자랑이라며 동무들한테 자랑하고 다니던 아이였습니다. 집에 도착하니까 민수가 이불 위에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이마를 짚어보니 손바닥이 데일 것 같았어요. 40도가 넘는 고열이었습니다. 온몸이 불덩이였고 작은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눈은 반쯤 뜨고 있는데 초점이 없었어요. 제 얼굴을 못 알아보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 아빠야. 민수야, 아빠 왔어.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더니 머리 아프다고 하길래 누웠는데 갑자기 열이 확 올랐어. 구역 진료소에 뛰어갔는데 해열제가 없대. 아무것도 없대. 해열제가 없다. 여러분, 이게 2025년 평양의 현실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아무 약국에 나가면 1,000원, 2,000원이면 살 수 있는 해열제가 평양 한복판 진료소에 없는 겁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하는 곳을 떠올렸습니다. 봉화진료소급 간부 전용 병원. 그 병원 약품 창고에는 뭐가 있는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들여온 수입 해열제, 스위스산 항생제, 일본산 수액까지. 세상에 없는 약이 없었어요. 다만 그 약들 위에는 전부 딱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1호 용품, 간부 전용, 특별 공급. 제 아이한테는 한 알도 쓸 수 없는 약들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부모이시니까 아실 겁니다. 자식이 눈앞에서 불덩이처럼 뜨거운데 약이 바로 저기 있는데 손을 뻗으면 닿는 거리에 있는데 가져올 수 없는 그 심정을. 세상에 이런 지옥이 또 있겠습니까? 그날 밤 저는 민수 옆에 앉아서 젖은 수건으로 이마를 닦아주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아내는 만삭의 배를 안고 부엌에서 미지근한 물을 데우고 또 데웠습니다. 전기가 끊겨서 온수가 안 나왔거든요. 연탄불에 물을 올려야 했습니다. 수건을 갈 때마다 민수의 열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올라갔어요. 자정이 넘자 아이의 몸이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경련이었습니다. 작은 주먹이 움켜쥐어지고 이가 딱딱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민수야! 민수야! 아내가 비명을 질렀고 저는 아이를 꽉 안았습니다. 이 작은 몸뚱이가 제 팔 안에서 물고기처럼 파닥거렸습니다. 한 2분이었을까요? 3분이었을까요? 경련이 멈추고 나서 민수는 축 늘어졌습니다. 숨은 쉬고 있었지만 그 숨소리가 너무 가늘어서 귀를 바짝 대야 들렸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 생각이 머릿속을 관통했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내 아이를 살릴 수 없다. 20년을 충성했습니다. 새벽이든 한밤중이든 전화 한 통이면 달려갔습니다. 간부들의 배탈, 두통, 치통, 심지어 숙취까지 제 차로 모시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 아들이 죽어가는데 이 나라는 해열제 한 알을 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충성이 뭡니까? 20년 충성의 대가가 내 자식 해열제 한 알이면 이건 대체 무슨 나라입니까? 민수의 가느다란 숨소리를 들으며 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새벽녘 창문 너머로
화력발전소 굴뚝이 시뻘건 불빛을 내뿜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의 생각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 같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뼈에 새기듯 확실해진 것이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이 아이를 여기서 죽게 놔둘 수는 없다. 그런데 여러분, 하늘은 저한테 생각할 시간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바로 다음 날, 더 큰 벼락이 떨어졌습니다. 기름을 훔친 다음 날부터 저는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똑같았습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급행차를 점검하고 간부 호출이 오면 사이렌 켜고 달려가고 저녁에 퇴근해서 병원에 들러 민수를 보고 집에 돌아오는 20년째 반복해온 그 일상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서는 완전히 다른 것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탈출. 그 두 글자가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민수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열이 40도를 오르내렸고 구역진료소에서 겨우 구한 해열제 유통기한이 3년이나 지난 중국산 가짜약이었습니다. 가짜 해열제를 먹이니 반나절이면 다시 올랐어요. 아이의 볼이 하루하루 꺼져갔습니다. 눈 밑에 시퍼런 그늘이 졌고 입술은 갈라져서 피가 맺혔습니다. 7살짜리 아이가 할아버지처럼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산원에서 퇴원한 뒤 집에서 누워 지냈습니다. 의사가 절대 안정을 취하라고 했지만 아픈 아들을 놔두고 가만히 있을 어머니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은 몸을 이끌고 민수에게 물을 떠다주고 이마를 닦아주고 그러다 자기도 주저앉고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매일 밤 이를 갈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병원에서 간부 한 명을 태우고 평양 시내를 달리는데 뒷좌석에서 전화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그야? 서울에서는 약국에서 그냥 판다며? 처방전도 필요 없이? 서울. 약국. 처방전 없이. 그 말 한마디가 귓속에 박혔습니다. 남조선, 아니 한국에서는 약국에서 그냥 살 수 있는 약. 그 약 한 알이면 내 아들이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그 약이 여기에는 없다. 아니, 있는데 내 아이한테는 줄 수 없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새벽 3시에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종이 한 장과 연필을 꺼냈어요. 평양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길. 20년 넘게 평양의 모든 도로를 달려온 제 머릿속에는 지도가 한 장 들어 있었습니다. 평양 시내 도로만이 아니었어요. 급행차 운전병은 비상시를 대비해서 평양 외곽 도로까지 숙지해야 했거든요. 간부를 태우고 개성까지 내려간 적도 있었고 사리원까지 달린 적도 있었습니다. 평양에서 개성까지 이어지는 고속도로 그 170km 구간을 저는 4번 달려본 적이 있었습니다. 종이 위에 선을 그었습니다. 평양, 침촌 나들목, 정방산, 사리원, 서흠, 금천, 개성, 그리고 그 너머 군사분 개선. 170km, 시속 80으로 달리면 2시간 남짓. 하지만 문제는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검문소. 평양 외곽부터 개성까지 그 고속도로에는 7개의 검문소가 있었습니다. 저는 간부를 태우고 지날 때마다 그 검문소들을 유심히 봐두었습니다. 어디에 초병이 몇 명 서 있는지, 어느 시간대에 교대하는지, 어떤 서류를 확인하는지. 운전병의 습관이었습니다. 길 위의 모든 것을 기억하는 게 제 직업이었으니까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미친 짓이었습니다. 앰뷸런스 한 대에 만삭의 아내와 고열에 시달리는 아들을 태우고 7개 검문소를 뚫고 170km를 달려서 세상에서 가장 삼엄한 군사분 개선을 넘겠다. 성공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솔직히 0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다른 길이 없었어요. 두만강이나 압록강을 건너는 건 생각할 수도 없었습니다. 만삭의 아내가 강을 건널 수 없고 고열에 시달리는 아이를 업고 산을 넘을 수도 없었습니다. 중국으로 넘어가서 동남아시아를 거쳐 한국에 가는 길은 몇 달이 걸립니다. 민수한테는 그 시간이 없었어요. 며칠, 아니 몇 시간이 급했습니다.
남쪽으로 곧장 내려가는 것. 그것만이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계획은 단순했습니다. 단순해야 했어요. 복잡하면 틀어지니까. 첫째, 급행차를 이용한다. 간부 전용 급행차에는 특별 통행증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 통행증이 있으면 평양 시내는 물론 외곽 검문소도 우선 통과가 가능했어요. 1호 환자 긴급 이송이라고 하면 웬만한 초병은 감히 차를 세우지 못합니다. 1호 환자라는 건 최고위 간부라는 뜻이니까요. 괜히 세웠다가 간부가 죽기라도 하면 그 초병은 끝장입니다. 둘째, 시간은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 검문소 초병들이 가장 졸리는 시간이고 도로가 텅 비는 시간입니다. 북한 고속도로는 원래 차가 거의 안 다닙니다. 새벽에는 더더욱 없어요. 사이렌을 울리며 달리면 검문소 초병들은 잠결에 차단기를 올려줄 겁니다. 셋째, 아내와 민수는 뒷칸 환자 침대에 눕힌다. 앰뷸런스 뒷칸에는 환자용 침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불을 덮어 눕혀놓으면 밖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혹시 검문소에서 뒷칸을 열어봐도 급행차에 환자가 실려 있는 건 당연한 일이니까요. 넷째, 개성에 도착하면 그 뒤는 솔직히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냥 남쪽을 향해 있는 힘껏 달리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종이 위에 적은 것들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를 성냥불에 태워 없앴습니다. 증거를 남기면 안 되니까요. 손이 떨렸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정말 무서웠어요. 그런데 그때 안방에서 민수의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물. 기어들어가는 목소리였습니다. 이 아이가 물 한 모금 달라는 소리가, 갈라진 입술 사이로 새어나오는 그 가느다란 소리가 제 두려움을 깡그리 태워버렸습니다. 물을 떠다 주면서 민수의 이마를 만졌습니다. 여전히 불덩이였어요. 옆에서는 아내가 부은 배를 안고 힘겹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죽더라도 가자. 여기 있으면 셋 다 죽는다. 가다 죽으면 길바닥에서라도 같이 죽는 거다. 하지만 혹시 만에 하나 닿을 수 있다면 그 만에 하나에 이 아이의 목숨을 걸겠다. 사흘 뒤 3월 18일의 새벽. 그날로 정했습니다. 급행차에 연료를 가득 채우고 간부용 약품 창고에서 수액 2봉지와 해열제, 열알을 몰래 빼돌리고 아내에게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모레 새벽에 나갈 거야. 아무것도 묻지 마. 아내는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젖어 있었지만 울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그 끄덕임 한 번이 천마디 말보다 무거웠습니다. 3월 18일에 새벽 2시. 평양의 밤은 깜깜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서울의 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서울은 한밤중에도 온 세상이 불빛이지 않습니까? 편의점 불빛, 가로등, 아파트 창문 불빛. 그런데 평양은 전기가 끊기면 도시 전체가 먹물 속에 잠깁니다. 별빛 말고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 어둠이 그날 밤만큼은 저의 편이었습니다. 민수를 이불에 감싸서 안았습니다. 열이 여전했지만 병원에서 빼돌린 해열제를 한 알먹인 덕에 의식은 좀 돌아와 있었어요. 아이가 제 목을 붙잡으며 물었습니다. 아빠, 어디가? 멀리 간다. 민수는 아빠 차 타는 거 좋아하잖아. 오늘 아빠 차 타고 가는 거야.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신발을 신었습니다. 만삭의 배가 무거웠지만 신음 한 번 내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원래 그랬습니다. 힘들어도 내색을 안 하는 사람이었어요. 병원 주차장까지 골목길로 걸었습니다. 15분. 그 15분이 15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혹시 순찰조가 나오지 않을까, 이웃집 인민반장이 깨어있지 않을까, 한 걸음 한 걸음이 살얼음판이었습니다.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급행차가 어둠 속에 하얗게 서 있었어요. 이 차를 20년 넘게 몰았습니다. 눈 감고도 시동 걸 수 있었어요. 뒷문을 열고 아내를 환자 침대에 눕혔습니다. 민수를 아내 옆에 눕히고 이불을 덮었습니다.
밖에서 보면 환자를 이송하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었습니다. 부르릉. 그 엔진 소리가 그렇게 크게 들린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뒤돌아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기어를 넣고 주차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사이렌은 아직 켜지 않았습니다. 평양 시내를 빠져나갈 때까지는 조용히 가야 했어요. 새벽 2시 평양도로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가로등도 거의 꺼져 있었고 간혹 순찰차 불빛이 보이면 골목으로 돌아갔습니다. 20년간 달려온 평양의 모든 골목이 제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어느 골목이 막혀 있고 어느 길이 순찰 사각지대인지 전부 알고 있었어요. 평양 시내를 벗어나는데 30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평양 마이너스 개성 고속도로 진입로가 보이는 순간 사이렌을 켰습니다. 삐뽀삐뽀. 어둠을 가르는 그 소리와 함께 모든 것이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검문소. 평양 외곽 침촌. 고속도로에 진입하자마자였습니다. 차단기가 내려져 있었고 초병 2명이 서 있었어요. 헤드라이트 불빛에 초병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졸고 있다가 사이렌 소리에 놀라 허둥대는 게 보였어요. 속도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차단기를 향해 돌진했어요. 초병 하나가 손을 들어 차를 세우려 했지만 제가 창문을 내리고 외쳤습니다. 1호 환자 긴급 이송. 봉화 급행. 비켜. 봉화. 이 한마디면 됐습니다. 봉화 진료소에서 나온 급행차라는 뜻이니까요. 초병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1호 환자라면 최고위 간부라는 뜻입니다. 자기가 막았다가 그 간부가 죽기라도 하면 자기 목숨이 끝장입니다. 초병이 허겁지겁 차단기를 올렸습니다. 통과. 핸들을 쥔 손에 땀이 흥건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두 번째 검문소. 정방산 부근. 첫 번째와 비슷했습니다. 사이렌 소리에 초병들이 긴장했고 봉화 급행, 1호 환자라고 외치자 차단기가 올라갔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초병 하나가 무전기를 들어 어딘가에 보고하는 것이 100m에 보였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보고가 올라가면 평양 쪽에서 확인 전화가 갈 수 있었어요. 봉화 진료소에서 급행차가 나갔느냐고. 그러면 끝입니다. 시간 싸움이었습니다. 확인 전화가 오기 전에 최대한 멀리 가야 했어요. 가속 페달을 더 깊이 밟았습니다. 시속 80, 90, 100. 고속도로 노면이 엉망이라 차가 덜컹거렸지만 속도를 줄일 수 없었습니다. 뒷칸에서 아내의 낮은 신음이 들렸어요. 미안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세 번째 검문소. 사리원 북쪽. 여기서 처음으로 위기가 왔습니다. 차단기 앞에 군용 트럭 한 대가 서 있었어요. 트럭 때문에 길이 막혀 있었습니다. 사이렌을 울리며 다가갔더니 초병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동무, 잠깐 기다리시오. 트럭이 고장나서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1초도 기다릴 수 없었어요. 저는 급행차를 갓길로 몰았습니다. 비포장 갓길이라 차가 미친 듯이 흔들렸지만 군용 트럭 옆을 비집고 지나갔습니다. 초병이 뒤에서 뭐라고 소리쳤지만 이미 지나친 뒤였어요. 100m를 봤습니다. 초병이 무전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제 두 곳에서 무전 보고가 올라갔습니다. 시간이 없었어요. 네 번째 검문소. 사리원 남쪽. 은정휴게소 부근. 여기서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초병이 3명이었고 그중 1명이 차 앞을 가로막으며 손전등을 비췄습니다. 정차하시오. 통행증 확인. 전과 달리 단호했습니다. 아마 앞 검문소에서 무전이 간 거였어요. 수상한 급행차가 내려간다는 연락을 받은 겁니다. 저는 차를 세웠습니다. 여기서 밀어붙이면 총을 쏠 수도 있었어요. 창문을 내리고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봉화진료소 급행차 특별 임무 수행 중이요. 1호 용품 호위사령부 직할. 통행증 여기 있소. 글러브 박스에서 특별 통행증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진짜 통행증이었어요. 간부 이송 시 사용하는 것으로 제 이름과 차량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임무 내용란은 비어 있었지만 이 통행증 자체가 가지는 위력은 대단했습니다. 초병이 손전등으로 통행증을 비추고 제 얼굴을 비추고 다시 통행증을 봤습니다. 3초, 5초, 10초. 그 10초가 10년처럼 느껴졌습니다. 초병이 뒷칸을 보려고 한 발 움직였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뒷칸을 열면 간부가 아니라 만삭의 여자와 어린아이가 있는 게 보입니다. 그 순간 모든 게 끝이에요.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목소리를 최대한 낮추고 무게를 실어서. 동무. 뒤에 계신 분이 누구인지 내가 말할 수 없소. 열었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그건 동무가 책임져야 하오. 여러분, 북한에서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뒤에 누가 있는지 말할 수 없다는 건 차 안에 말할 수 없을 만큼 높은 사람이 타고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열었다가 그 사람의 얼굴이 노출되면 그 초병은 아무리 잘해줘도 탄광행입니다. 초병의 손이 멈췄습니다. 눈이 흔들리는 게 보였어요. 젊은 병사였습니다. 스물도 안 돼 보였어요. 이 청년이 지금 자기 인생 최대의 결정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열 것인가 보낼 것인가. 5초. 초병이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차단기를 올렸습니다. 통과. 가속 페달을 밟는 순간 뒷칸에서 민수의 기침 소리가 났습니다. 작은 기침이었지만 그 적막한 검문소에서는 천둥처럼 들렸을 겁니다. 백미러로 초병을 봤습니다.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었지만 차단기를 다시 내리지는 않았어요.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5번째 검문소. 서흥 부근. 여기부터는 기억이 좀 흐릿합니다. 긴장이 극에 달해서 시간 감각이 무너졌어요. 다만 한 가지는 기억합니다. 이 검문소에서는 초병이 졸고 있었다는 것. 사이렌 소리에 깜짝 놀라 뛰쳐나왔고 급행차를 보자마자 거수경례를 하며 차단기를 올렸습니다. 새벽 3시가 넘은 시각이었으니까요. 작은 행운이었습니다. 하지만 행운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6번째 검문소. 금천 부근. 여기서 2번째 위기가 터졌습니다. 검문소에 접근하는데 뒤쪽에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백미러를 보니 멀리서 헤드라이트 2개가 빠른 속도로 따라오고 있었어요. 추격이 시작된 겁니다. 아까 무전 보고가 결국 평양까지 올라간 거였습니다. 봉화진료소에 확인했겠지요. 급행차 나간 적 없다는 대답을 들었겠지요. 그러면 이 차는 뭐냐? 도주 차량이다. 즉시 체포하라. 금천 검문소 초병은 이미 연락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차단기가 내려져 있었고 초병 4명이 총을 들고 도로 한가운데 서 있었어요. 멈추면 끝이었습니다. 저는 헤드라이트를 상향으로 올리고 사이렌을 최대로 높이고 가속했습니다. 시속 120. 차가 미친 듯이 흔들렸고 노면 위의 구덩이를 지날 때마다 차체가 공중으로 튀어올랐습니다. 뒤에서 아내가 비명을 질렀어요. 초병들이 도로 양옆으로 흩어졌습니다. 차단기를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차단기 파편이 앞유리를 때렸어요. 유리에 금이 갔지만 깨지지는 않았습니다. 뒤에서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탕, 탕탕. 등골이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차는 이미 검문소를 지나고 있었어요. 총알이 차체 어딘가에 박히는 쇳소리가 났지만 타이어는 무사했습니다. 엔진도 살아있었어요. 민수야. 괜찮아. 여보, 괜찮아. 뒷칸에서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민수도 괜찮아. 괜찮다는 그 한마디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울 시간이 없었어요. 백미러 속 추격 차량의 불빛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7번째 검문소. 개성 외곽. 마지막 검문소. 여기를 넘으면 개성 시내이고 그 너머가 군사분 개선입니다.
그런데 이 검문소는 앞에 6곳과 차원이 달랐습니다. 고속도로 검문소가 아니라 군사통제선이었어요. 개성공업지구가 폐쇄된 뒤로 이 일대는 완전 군사지역이 됐거든요. 초병이 아니라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고 장갑차가 도로를 막고 있었습니다. 돌파할 수 없었습니다. 장갑차를 앰뷸런스로 들이받으면 우리 식구가 먼저 죽습니다. 속도를 줄였습니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어요. 뒤에서는 추격 차량이 달려오고 있고 앞에서는 장갑차가 막고 있고 앞뒤로 막힌 겁니다. 그때 왼쪽으로 비포장 샛길이 보였습니다. 농로였어요. 어디로 이어지는지 알 수 없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핸들을 왼쪽으로 꺾었습니다. 급행차가 비포장 농로로 뛰어들었어요. 차가 미친 듯이 튀었고 헤드라이트에 비친 것은 논과 밭, 그리고 어둠뿐이었습니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다만 남쪽으로, 나침반처럼 남쪽만 향해 달렸습니다. 뒤에서 추격 차량의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점점 가까워졌어요. 그리고 헤드라이트 앞에 철책이 나타났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에 녹슨 철조망이 번뜩였습니다. 높이가 3m는 돼 보였어요. 그 위에 가시철사가 칭칭 감겨 있었고 중간중간 콘크리트 기둥이 박혀 있었습니다. 차를 멈췄습니다. 엔진 소리만 덜덜덜 울리고 있었어요. 이게 어디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개성 외곽 어딘가, 그건 확실했어요. 하지만 이 철책이 군사분계선인지 아니면 북측 내부 통제선인지 그 너머에 뭐가 있는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지뢰밭일 수도 있었어요. 넘어간다 해도 또 다른 철책이 있을 수도 있었고요. 아는 건 하나뿐이었습니다. 뒤에서 추격 차량이 오고 있다는 것. 백미러를 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헤드라이트 불빛이 흔들리며 다가오고 있었어요. 2대, 아니 3대. 농로를 따라 추격해오고 있었습니다. 3분. 아마 3분이면 따라잡힐 겁니다. 3분. 제가 가진 시간은 3분이었습니다. 운전석에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내가 민수를 꼭 안고 있었어요. 이불이 흐트러져 있었고 아내의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지만 아이를 안은 두 팔만큼은 단단했습니다. 민수는 아내 품에 파묻혀 눈을 감고 있었어요. 열 때문인지 무서워서인지 아이의 속눈썹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뒷칸으로 넘어갔습니다. 아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 안에서 무릎을 꿇으니 좁아서 제대로 앉을 수도 없었지만 그래도 꿇었습니다. 아내의 손을 잡았어요. 여보. 아내가 저를 봤습니다. 눈이 벌겋게 충혈돼 있었어요.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그 눈이 묻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할 거야? 저 철책을 들이받을 거야. 아내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뭐가 있는지 나도 몰라. 넘어가면 살 수도 있고 못 넘어가면. 그 뒤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었어요. 못 넘어가면 죽는다. 넘어가더라도 지뢰가 있으면 죽는다. 남쪽 군인이 쏘면 죽는다. 죽을 확률이 살 확률보다 훨씬 높다는 걸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입을 열었습니다. 같이 가. 단 3글자였습니다. 울지 않았어요. 목소리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만삭의 배를 안고 고열에 시달리는 아들을 품에 안고 이 사람은 같이 가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3글자에서 이 사람과 살아온 15년의 모든 것을 들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결혼했을 때, 민수를 낳았을 때, 배고픈 날도 추운 날도 함께 버텨온 그 모든 날들이 그 3글자 안에 있었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민수 눈 감겨. 당신도 눈 감고 있어. 절대 뜨지 마. 아내가 민수의 눈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눈을 감았어요. 이불을 두 사람 위에 덮었습니다. 혹시 유리가 깨져도 파편이 튀지 않도록. 다시 운전석으로 돌아왔습니다. 핸들을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핸들을 쥐니까 이상하게 좀 괜찮아졌어요. 20년 넘게 이 핸들을 잡아왔으니까. 이게 제가 가장 잘하는 일이니까. 차를 모는 것,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평생 제가 해온 일이니까요. 백미러를 마지막으로 봤습니다. 추격 차량의 불빛이 더 가까워져 있었습니다. 2분. 아니, 1분도 안 남았을 수 있어요. 헤드라이트를 상향으로 올렸습니다. 철책이 환하게 드러났습니다. 녹슨 철조망, 콘크리트 기둥, 가시철사. 그 너머는 어둠이었습니다. 뭐가 있는지 보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순간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무섭지가 않았어요. 분명히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가속 페달 위에 올린 오른발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오히려 맑아졌어요. 뒤에서 자고 있는 민수, 뱃속의 둘째, 눈을 감고 있는 아내. 이 세 사람, 아니 네 사람이 제 등 뒤에 있었습니다. 그 무게가 저를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기어를 넣었습니다. 가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앰뷸런스가 앞으로 튀어나갔습니다. 시속 30, 50, 70, 80. 농로의 울퉁불퉁한 땅이 차체를 미친 듯이 흔들었지만 페달에서 발을 떼지 않았습니다. 철책이 눈앞에서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10m, 5m. 하나님, 부처님, 아무도 좋으니 제발. 저는 평생 기도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입에서 저절로 나왔어요. 쾅. 상상했던 것보다 충격이 작았습니다. 녹슨 철조망이 찢어지는 소리, 콘크리트 기둥이 밀리는 둔탁한 소리, 철사가 차 지붕을 긁는 끼익 하는 소리. 앞유리에 금이 더 갔고 사이드미러 하나가 날아갔습니다. 하지만 차는 멈추지 않았어요. 뚫린 겁니다. 철책을 뚫고 나온 순간 앞바퀴가 무언가를 밟아 차가 크게 튀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멎었어요. 지뢰인가? 하지만 폭발은 없었습니다. 그냥 돌이었어요. 돌멩이 하나에 이렇게 혼이 나갈 줄이야. 차는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어둠 속을 무작정 달렸어요. 얼마나 달렸는지 모릅니다. 3분이었는지 5분이었는지. 시간 감각이 완전히 무너져 있었어요. 그때 앞에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서치라이트였습니다. 강렬한 흰 불빛이 차를 향해 쏟아졌어요. 눈이 멀 것 같았습니다. 확성기에서 한국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차량, 즉시 정차하십시오. 정차하십시오. 한국말이었습니다. 북한 말투가 아니었어요. 뉴스에서나 들어본 남한 말투. 그 부드러운 억양이 확성기를 통해 쏟아지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넘어온 거다.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급행차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섰어요. 엔진이 꺼졌습니다. 사방에서 군인들이 뛰어왔습니다. 총을 겨누고 있었어요. 눈부신 서치라이트 때문에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헬멧의 형태가, 군복의 색깔이 북한군과 달랐습니다. 운전석 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두 손을 들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대로 무릎이 꺾였습니다. 흙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저는 있는 힘을 다해 외쳤습니다. 제발. 아이가 아픕니다. 제 아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울음인지 외침인지 모를 소리가 새벽 하늘에 퍼졌습니다. 뒷칸 문이 열렸습니다. 군인 하나가 손전등으로 안을 비췄어요. 이불 속에서 민수를 안고 있는 아내가 보였을 겁니다. 만삭의 배, 불덩이처럼 뜨거운 아이, 공포에 질린 여자의 눈. 군인이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본부, 본부. 민간인 가족 3명. 아이 응급환자. 의무대 즉시 요청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여러분, 그 순간 저는 흙바닥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평생 그렇게 운 적이 없었습니다. 목 놓아 소리내어 흙을 움켜쥐며 울었습니다. 살았구나. 우리가 살았구나. 민수가 살 수 있구나. 새벽 4시 32분.
2025년 3월 18일. 평양을 출발한 지 2시간 반 만이었습니다. 그 뒤의 일은 꿈처럼 지나갔습니다. 군인들이 민수를 앰뷸런스에서 내려들 것에 옮겼습니다. 나만 앰뷸런스가 아니라 군용 의무 차량이었어요. 그런데 그 차 안이 제가 20년 넘게 몰던 급행차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불빛이 환했어요. 장비가 반짝반짝했어요. 기계마다 초록색 불이 켜져 있었고 삐삐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리고 있었습니다. 최전방 군부대 의무 차량이 이 정도라니. 저는 그때 처음으로 내가 정말 다른 세상에 온 거구나 실감했습니다. 의무병이 민수의 이마를 짚더니 즉시 체온계를 들이댔습니다. 40점이 도. 그리고 아이의 팔에 뭔가를 꽂았어요. 수액이었습니다. 투명한 액체가 가느다란 줄을 타고 아이의 혈관으로 들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그걸 멍하니 지켜봤습니다. 수액. 그냥 수액이었어요. 북한에서는 간부 전용 약품 창고에 자물쇠를 채워 보관하던 그 수액이 여기서는 의무병이 아무렇지도 않게 꺼내서 꽂고 있었습니다. 마치 물 한 잔 따르듯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30분쯤 달려서 도착한 곳은 최전방 사단 의무대였습니다. 거기서도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민수를 데려가서 이것저것 검사를 하더니 군의관이 저한테 왔습니다. 아버님, 아이 상태를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버님, 남한에서는 처음 보는 사람한테도 이렇게 부르는구나. 이상하게 그 호칭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군의관이 말했습니다. 고열의 원인은 세균 감염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균 동정은 상급병원에서 해야 하지만 현재 증상으로 봐서는 흔한 세균성 감염 질환입니다. 흔한. 군의관이 그 단어를 너무 자연스럽게 내뱉어서 저는 처음에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흔한. 이라고 하셨습니까? 네. 이 정도 감염은 항생제 투여하면 2, 3일이면 열이 잡힙니다. 지금 수액으로 탈수 교정하고 있고 해열제 투여했으니 곧 열이 내릴 겁니다.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항생제, 해열제, 수액. 이 세 가지면 되는 거였습니다. 이 세 가지면 제 아들이 살 수 있었던 겁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동네 병원에서 아니 약국에서도 구할 수 있는 그 약들이 없어서 평양 한복판에서 그 약을 구할 수 없어서 저는 앰뷸런스에 가족을 싣고 170km를 달렸고 7개 검문소를 뚫었고 총알을 맞았고 철책을 들이받았습니다. 해열제 한 알, 항생제 한 알, 수액 한 봉지. 이것 때문에 제 가족은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저는 의무대 복도 의자에 앉아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군의관이 당황해서 아버님 괜찮으십니까? 라고 물었지만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슬퍼서 운 게 아니었습니다. 분해서 운 겁니다. 원통해서 운 겁니다. 이렇게 쉬운 걸, 이렇게 흔한 걸 왜 우리는 가질 수 없었는가? 20년을 충성해도 목숨을 바쳐도 해열제 한 알을 아이에게 줄 수 없는 그 나라가, 그 체제가 원통하고 분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간호부사관이 와서 말했습니다. 아이가 눈을 떴습니다. 보시겠어요? 뛰어갔습니다. 복도를 달려서 치료실 문을 열었습니다. 민수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팔에 수액줄이 꽂혀 있었고 이마에는 쿨링 패치가 붙어 있었습니다. 작은 얼굴이 아직 창백했지만 눈이 떠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눈이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초점이 있었습니다. 나흘 만에 처음으로 이 아이의 눈에 초점이 돌아와 있었어요. 아빠. 그 한마디. 여러분, 그 한마디가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소리였습니다. 아빠, 여기 어디야? 여기 따뜻해. 따뜻하대요. 이 아이가 따뜻하다고 했습니다. 평천구역 우리 집에서는 이불을 3겹을 덮어도 추워서 떨던 아이가 난방이 되는 방에 누워서 처음으로 따뜻하다고 말한 겁니다. 저는 아이 옆에 쪼그려 앉아서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나흘 전에는 불덩이 같았던 그 손이
열이 내리면서 사람 체온으로 돌아와 있었어요. 손을 쥐니까 민수가 쥐어주었습니다. 힘은 약했지만 분명히 쥐어주었어요. 살아있다는 느낌이 손바닥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옆 침대에서는 아내가 검진을 받고 있었습니다. 군의관이 초음파를 대고 이리저리 살피더니 말했어요. 산모분, 아기 심장 소리 정상입니다. 건강합니다. 아내가 천장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울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어요. 하지만 눈가에서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습니다. 저와 함께 지옥 같은 길을 달려온 이 사람이 아기가 건강하다는 말 한마디에 무너진 겁니다. 여러분, 그날 의무대에서 있었던 일 중에 제가 평생 잊지 못할 장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점심때쯤이었어요. 간호부사관이 식판을 가져왔습니다. 밥,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깍두기. 별거 아닌 군대 식사였을 겁니다. 남한 군인들은 매일 먹는 밥이겠지요. 그런데 저는 그 식판 앞에서 숟가락을 들지 못했습니다. 하얀 쌀밥이었어요. 북한에서 하얀 쌀밥은 명절에나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것도 평양에서요. 지방은 명절에도 강냉이밥, 그러니까 옥수수밥을 먹습니다. 간부들이야 매일 쌀밥을 먹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쌀밥에 강냉이를 섞어서, 그것도 모자라면 감자를 섞어서 배를 채웠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최전방 군부대에서 군인들이 매일 이 하얀 쌀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숟가락을 들고 밥을 한 술 떴습니다. 입에 넣는 순간 눈물이 또 났어요. 아, 또 우네. 하루에 몇 번을 우는 건지.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 하얀 밥 한 술에 30여 년의 삶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믿었던 것, 충성했던 것,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전부. 민수한테도 미움을 떠먹였습니다. 아이가 숟가락을 받아먹으며 말했어요. 아빠, 이거 맛있다. 맛있다고. 죽 한 그릇이 맛있다고. 나흘을 물만 마시던 아이가 따뜻한 미음 한 술에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를 데리고 온 게 옳았구나. 그리고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북에 아직 이런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가. 해열제 한 알이 없어서 열에 끓고 있을 아이들이. 수액 한 봉지면 살릴 수 있는데 죽어가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 저는 그날 의무대에서 밥 한 끼를 먹으며 결심했습니다. 살아서 이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저와 같은 아버지가 북에 수백만 명 있다는 걸 세상에 알려야겠다고. 해열제 한 알에 목숨을 거는 나라가 아직 이 한반도에 있다는 걸 누군가는 말해야 한다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오후에 헬기가 왔습니다. 우리 가족을 서울 큰 병원으로 이송한다고 했어요. 들것에 실린 민수가 헬기 창문 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저기 불빛 되게 많다. 해가 지고 있었고 남쪽 하늘 너머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게 서울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2026년 봄, 저는 지금 서울에서 택시를 몰고 있습니다. 평양에서 앰뷸런스를 몰던 손으로 서울 한복판에서 택시 핸들을 잡고 있습니다. 참 묘한 일이지요. 평생 핸들을 놓지 못하는 팔자인가 봅니다. 처음 서울에 왔을 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병원에서 민수 치료를 마치고 하나원이라는 곳에 들어갔습니다. 탈북민들이 남한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받는 곳인데 3개월을 거기서 지냈어요. 그 3개월 동안 매일매일이 충격이었습니다. 첫날 방에 들어갔는데 형광등이 켜져 있었어요. 스위치를 눌러 껐다가 다시 켰습니다. 또 껐다가 또 켰습니다. 꺼지지가 않았어요. 아니, 꺼지기는 하는데 다시 켜면 또 들어오는 겁니다. 당연한 거 아니냐고요? 평양에서는 그게 당연하지 않았습니다. 전기가 들어오면 만세를 부르고 나가면 한숨을 쉬고 스위치를 누르면 불이 켜진다는 게 저한테는 기적이었어요. 그 다음 충격은 편의점이었습니다. 24시간 편의점. 밤 12시에 새벽 3시에 아무 때나 가도 불이 켜져 있고 먹을 것이 있는 곳.
처음 편의점에 들어갔을 때 삼각김밥이라는 걸 집어들었습니다. 1,200원이었어요. 그 안에 밥이 있고 김이 있고 참치가 들어있었습니다. 1,200원. 북한에서 1,200원이면 장마당에서 강냉이 한 줌도 못 사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 돈으로 이렇게 맛있는 걸 바로 살 수 있었습니다. 제일 큰 충격은 대형 마트였습니다. 하나원 교육 프로그램으로 마트에 견학을 갔는데 들어서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물건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쌀, 라면, 과자, 고기, 생선, 과일. 한쪽 벽면 전체가 음료수였고 다른 벽면 전체가 과자였습니다. 여러분은 그게 뭐 대수냐고 생각하시겠지요. 마트에 물건이 있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 아닙니다. 당연하지 않습니다. 북한에서 저는 제 아이에게 해열제 하나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간부 전용 약품 창고 앞에서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서는 아무 약국에나 들어가서 해열제 주세요 하면 됩니다. 신분증도 필요 없고 당해 허가도 필요 없고 뇌물도 필요 없습니다. 돈 몇 천 원이면 됩니다. 그날 마트에서 저는 약 코너 앞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해열제, 감기약, 소화제, 반창고, 연고. 이 작은 선반 하나에 있는 약이 북한 구역 진료소 전체보다 많았어요. 같이 간 하나원 선생님이 괜찮으세요? 하고 물었는데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자꾸 민수 생각이 났거든요. 40도 넘는 열에 경련을 일으키던 그 밤이. 이 약 하나면 됐는데. 이 약 하나가 없어서 우리는 목숨을 걸었는데. 적응하는데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말투가 달라서 처음에는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저는 동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아무도 그렇게 안 불렀습니다. 네라고 대답해야 하는데 입에서는 예가 나왔고요. 가끔 택시 손님이 제 말투를 듣고 어디 출신이세요? 하고 물으면 처음에는 얼버무렸습니다. 북한에서 왔다고 하면 이상하게 볼까봐. 그런데 지금은 당당하게 말합니다. 네, 북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손님들 반응이 다양해요. 어떤 분은 깜짝 놀라시고 어떤 분은 고생 많으셨겠네요 하시고 어떤 분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이시고 한 번은 70대쯤 돼 보이는 할아버지 한 분이 타셨는데 제가 북에서 왔다고 하니까 한참 동안 말이 없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도 고향이 이북이야. 함흥. 12살 때 내려왔지. 6.25 때. 그 할아버지가 그 뒤에 하신 말씀을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자네는 가족이라도 데리고 왔으니 다행이야. 나는 어머니를 두고 왔어. 75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 얼굴이 보여. 택시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도 할아버지도 아무 말 없이 한참을 달렸어요. 백미러로 보니 할아버지가 창밖을 보며 눈물을 훔치고 계셨습니다. 75년 전에 두고 온 어머니. 그분은 75년 동안 그 어머니를 잊지 못하고 계신 겁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분단이라는 건 끝나지 않는 거구나. 75년이 지나도 80년이 지나도 두고 온 가족이 있는 한 끝나지 않는 거구나.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가족을 데리고 나왔으니까요. 하지만 북에는 제 어머니가 계십니다. 올해 76이십니다. 제가 떠난 줄도 모르실 수 있어요. 아들이 사라졌다는 것만 아실 겁니다. 보위부에 끌려가셨을 수도 있고요.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지지만 저는 그래도 가야 했습니다. 민수를 살려야 했으니까. 어머니, 죄송합니다. 불효자가 이렇게 살아있습니다. 혹시 통일이 되면, 아니, 통일이 되면이 아니라 통일이 될 때 제일 먼저 평양에 가겠습니다. 평천구역 우리 집 골목에 석탄재 날리던 그 골목에 어머니를 찾으러 가겠습니다. 무릎 꿇고 이마를 바닥에 대고 용서를 빌겠습니다. 저처럼 가족을 데리고 철책을 들이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북에 있는 수천만 명은 그럴 수 없어요. 거기에도 아픈 아이를 안고 우는 아버지가 있고 해열제 한 알이 없어서 밤새 수건으로 이마를 닦아주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저처럼 앰뷸런스를 훔쳐 타고 달릴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통일만이 길입니다. 우리 세대의 통일을 봤으면 합니다. 그 70대 할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함흥에 있는 어머니 산소에라도 가볼 수 있도록, 제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민수가 할머니 얼굴을 한 번이라도 볼 수 있도록. 요즘 민수는 건강합니다. 서울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한국 아이들이랑 어울려 놀고 한국말도 제법 하고 가끔 아빠, 나 치킨 먹고 싶어 같은 소리를 합니다. 열에 시달리며 의식을 잃던 아이가 치킨을 달라고 떼를 씁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기쁜 소식을 하나 전하겠습니다. 지난달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딸입니다. 서울 한복판 산부인과에서 24시간 전기가 들어오는 산소호흡기가 작동하는 무영등이 환하게 켜진 분만실에서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이 웃는 얼굴로 축하합니다. 건강한 여아입니다. 하던 그 순간 1년 전 평천구역 산원에서 전기가 나가 산소호흡기가 멈추던 그 밤이 떠올랐거든요. 기름을 훔쳐 뛰어갔던 그 새벽이, 어둠 속에서 자가발전기에 기름을 붓던 떨리는 손이, 같은 아이를 낳는 건데, 같은 어머니가 같은 고통을 겪는 건데, 어디서 낳느냐에 따라 이렇게 다릅니다. 이분만실 하나의 차이가 자유와 자유 아닌 것의 차이입니다. 딸아이 이름은 수빈이로 지었습니다. 맑을 수, 빛날 빈. 맑고 빛나는 아이가 되라고. 이 아이는 자유의 땅에서 첫 숨을 쉬었습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자유로운 공기를 마셨습니다. 자유라는 건 이런 거구나. 약국에서 약을 살 수 있는 것. 스위치를 누르면 불이 켜지는 것. 아이가 아프면 병원에 갈 수 있는 것. 배고프면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것. 이 당연한 것들이 자유입니다. 그리고 이 자유가 한반도 북쪽에도 닿는 날이 오기를. 평천구역 석탄재 날리는 그 골목에서 해열제 한 알 없이 밤새 아이를 안고 우는 아버지에게도 이 자유가 닿는 날이 오기를. 저는 오늘도 기도합니다. 핸들을 잡고 서울의 불빛 속을 달리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